Chill vibe, be the beat.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일단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ZAI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처음에는 학생 창업으로 시작된 회사였습니다. 같이 좀 뜻을 맞는 뭐 기술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조금 더 비즈니스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은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한 회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의 기회를 발굴하게 되면서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영역은 인앱 마케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앱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유저가 있을 텐데, 네. 유저가 처음에 뭐 플랫폼 혹은 서비스 혹은 커머스에 뭐 진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 유저가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까? 혹은 조금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할 수 있을까와 같은 부분을 좀 증진하고 연구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돈을 많이 쓰게 만들게끔 유도하는 무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근데 결국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실제로 만족해야만 돈을 쓰실 테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더 서비스에 만족하게 하고 더 좋아하게 한다가 가장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제가 그 용어에 익숙지 않아서 그러는데, 네. 인앱 마케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뜻인가요? 음, 인앱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에 조금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좀 퍼포먼스 마케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가장 오래전부터 있었던 뭐 TV 광고 같은 것들도 결국에 모르는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 혹은 우리 제품을 알게 하고 처음에 이제 유입을 유도하는 기능들이 많았거든요. 뭐, 단적으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광고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눌러서, 이런 것도 있었네? 하게 알게 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고, 인앱 마케팅 그 이후의 작업. 이제 유저가 우리의 서비스를 알고는 있는데, 들어와서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앱 안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조금 이 용어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아까 서두에 네. 이제 친구분들 아니면 뭐 동료분들 네 분이랑 네.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그때 스토리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 그럼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대학 때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을 한 것이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창업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기술로 좀 임팩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고, 굉장히 많은 창업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팀이 완전 기술만 좋아하냐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문제를 푸는 것을 좀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조금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메인으로 활용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좀 마케팅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템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학교 때 네. 모두 다 AI 관련된 전공을 하셨던 거예요? 전공은 이제 뭐 두 분은 조금 더 컴퓨터공학 혹은 AI에 관련된 것들을 하셨고요. 저는 전공은 원래 경제학이었고, 네네. 다른 분도 이제 경영학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비즈니스 문제 푸는 걸 좋아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조금 따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인공지능은 기술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풀까를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비즈니스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 다 다르고 네네, 네 맞습니다. 분이 방금 이제 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지 미션은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음, 합치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다들 어, 과도 다르고 원래 알치던 사이였어요, 되게. 아, 어,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사람을 구했는지, 어떤 관점으로 구했는지와 조금 연관이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은 학생 창업이기 때문에 또 남들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저는 많이 생각을 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인재를 데려오기엔 어쩌면 학생 창업이 훨씬 유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인재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저희 두 번째 멤버는 사실은 원래 유학을 가고 싶었던 분이었고 뭐 세 번째 분은 조금 여기와는 다르게 뭐 대기업 혹은 좀 컨설팅 이런 쪽의 진로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어, 사실 어느 정도 뭐 연차가 생긴 이후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미 이제 주위에 훌륭한 역량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미 본인들의 진로를 선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다만 이제 저희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사람을 구인할 때 나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만 찾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그런 것들은 생관하지 않고 단순히 핏이 잘 맞고 기술적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만 그것만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나 질문이 있을 때 그 네. 접근하시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대표님 처음 뵀지만 아, 네. 되게 흥미롭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채용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네. 네, 저희는 오히려 뭔가 뭐 당연히 어떤 포지션은 경력이 좀 많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저희는 뭐 상대적으로는 신기술이라고 속한다고 할 때 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조금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저도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네 분이 이제 합심하신 다음에 네. 지금 이제 ZI께서 서비스하시는 뭐 블럭스라든가 네. 그럼 처음부터 고안하셨던 비즈니스 모델이 이쪽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그렇게 현재 음. 프로덕트를 도출하게 되셨는지? 저희는 사실 생각보다 이런 피봇 스토리가 흥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음. 처음 정한 아이템이 개인화 추천이라는 아이템이었고 그것이 이제 확장된 결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제품은 아직도 서빙이 잘 되고 있고 많은 고객사분들이 활용하고 계신데 개인화 추천도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뭐 커머스 기업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품이 과연 좋을까 혹은 어떤 제품이 가장 구매 확률이 높을까에 대한 질문을 답해주는 AI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성공 사례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이제 사람마다 그간의 취향 혹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저희는 조금 커머스에 더 접목시켜서 그런 기업들에게 개인화 추천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스를 만들어 보면 유의미한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의 첫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결국에 여러 산업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커머스 음, 고객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그분들의 이제 유저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화 추천 서스물의 툴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커머스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오늘 이 셔츠를 샀으면은 네, 유사한 걸로 뭐 다음에 또 들어갔을 때 이게 추천이 된다든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것들이 추천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셔츠를 구매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완적인 상품 셔츠랑 입기 좋은 뭐 청바지를 추천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워킹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기술이 조금 더 효용을 많이 발휘하게 된 이유는 저는 가장 크게는
이제 기업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숫자와 종류가 네. 너무 많아졌다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전히 한 100개 내외 상품들을 만약에 다루신다면 아직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이 엄청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사실 일반적인 서비스만 봐도 요즘은 10만 개, 100만 개 단의 상품을 다루는데 결국 사람이 이제 큐레이션 하기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어떤 옵션이 존재한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 도메인에서 가장 필요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네. 개인화 추천 사스 알고리즘을 네.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시고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도출이 되는지 그것은 저의 이전의 경험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창업이 첫 커리어긴 하지만 그 전에 짧게 인턴 경험들은 있습니다. 짧게 저는 벤처 캐피탈에서 잠깐 인턴을 했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 이후에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서 PO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제가 직접 느낀 페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잠깐 VC에서 일을 할 때도 IR 덱을 보면 커머스의 IR 덱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게도 있었는데 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겠다 정도의 생각은 대표님들이 모두 갖고 계셨지만 하우에 대한 대답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느꼈어요. 시장에서 하우에 대한 대답이 뭔가 나중에 좀 시리즈가 더 뒤로 가고 나면 좋은 인공지능 개발자를 채용해야지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제가 커머스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상품들을 어떻게 진열하면 좋을지에 대한 로직을 짜야 되는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로직을 잘 짜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짜도 이게 한계가 좀 크구나. 네. 네,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유저를 대상으로 이 많은 상품을 뭔가 사람의 가설만으로 네. 해결하기는 좀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기업들에게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꽤 제한적이구나를 느껴서 이쪽으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아주 예전에 제가 투자 검토했을 때 예를 들면 옴니어스 같은 기업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더 확장된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그 접근 자체가 다를까요? 사실 저는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어떤 기술이든 시점이 중요한 것인데, 네네. 이제 저희가 막 했을 때가 이제 20년, 21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좀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그 전에 저희의 선배 기업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조금 더, 초기적인 머신러닝적 관점에서의 기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 이유인 네. 중에 하나는, 개인화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 레벨이 많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어떤 문자를 보낼 때 이름만 바꿔서 보내셔도, 예를 들어 저한테 지영님이라고 보낼 수도 있고 작가님한테도 이름을 넣는 것도 기본적인 개인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개인화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니까 이걸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연령이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이거가 이제 한 두 번째 단계 정도의 개인화였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되면서 세그먼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조금 더 고도화된 개인화가 되었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딥러닝이 본격화되어서 개인화의 수준이 정말 100% 개인화에 가까운 기술이 구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저가 100만 명이 존재한다면 이제는 100만 명의 제한을 인공지능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개인화의 수준이 달라졌다. 그건 어떻게 보면 꼭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적 성숙도가 어떤 임계점에 이르러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서빙이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 사스가 이제 개발하신 단계부터의 접근이 좀 다르실 것 같긴 해요. 왠지 네, 지금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만들어진 또 프로덕트니까. 네. 되게 초기에 그럼 이 네 분께서 이 네. 프로덕트를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과정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음. 예를 들면 굉장히 막 엄청 날 새시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런 쪽에 개인화 영역 혹은 실제 기업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AI 기업의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 특히 초기에 힘든데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유의미한 이제 인공지능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겠네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고객이 없으니까 그쵸, 데이터도 그쵸. 없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인공지능 모델의 원형을 만들 때는 상당 부분 좀 퍼블릭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초반 혹은 프로토타이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의 성능은 완전하지는 않았고, 저희도 이제 비로소 몇몇 분의 고객들을
실제로 서빙을 하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말 실제 현업에서 맞는 데이터로 최적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고객사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초기 고객사분들께 저희가 한 달 정도의 POC를 통해서 지표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 정말 한 달 동안은 저희의 모델만으로 혹은 기존에 준비된 제품만으로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데이터를 넣고 뭐 튜닝하는 작업 혹은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정말 시간을 많이 넣어서 쏟았던 것 같고 그런 한 초반에 10개 고객사 정도 이후에 비로소 이제 조금 더 완성된 제품에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첫 고객분이 되게 궁금한 거는 네. 되게 고맙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도입해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맨 처음은 저희가 법인 설립하기도 이전에 네.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일했던 회사를 네. 왜냐면 결국에 맨 첫 번째 실험은 누구나 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 부분은 좀 더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에 도움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대표님과 저와 인간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어떤 돈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보고 조금 더 일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부분을 믿어주시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첫 고객부터 낼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입하신 다음에 정확히 어떤 성과가 나왔었나요? 네. 사실은 뭐 지금 네. 제품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맞지만 어떠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클릭률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유저가 실제로 상품에 관심이 있어야 클릭을 할 텐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확률로 클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에 목표했던 수준은 한 2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한 30에서 50% 정도의 개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출이 됐을 때에 이제 네, 맞습니다. 기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대비 이제 30, 50%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클릭을 더 하게 된 건가요? 고객들 입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사람이 한눈에 이제 핸드폰 화면을 주로 본다고 했을 네. 때 여기 핸드폰 화면에 쫙 들어오는 상품이 보통 한 10개 이내입니다. 10개 이내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클릭이 이루어지는 한 거겠죠. 화면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물론 스크롤도 좀 하고 해도 유저들이 최대 50개 정도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안 있어요. 넘어가는구나 이게. 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정말 좋아하는 플랫폼이 아닌 다음에야 뭐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가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50개 내로 승부를 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예 관심 없을 만한 상품을 일단 배제할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명백히 특정 브랜드 혹은 뭐 명백히 청바지를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뭐 양말, 속옷, 패딩 이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으면 그 칸은 버리는 칸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리는 칸을 가장 줄였을 때 클릭률이 가장 유의미하게 올라갑니다. 아 화가 났네요. 첫 고객사분한테 네, 고객 데이터를 이제 받은 다음에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고객분이 그동안 구매한 이력이나 이런 좋아하시는 것들 개인화돼서 그분 화면에 뜨는 그렇게 네. 왜 이런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지 고객 한 분 한 분이 다 맞추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당연히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고도화돼서 모든 처리가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정보가 들어온 것도 실시간으로 저희 서버에 들어오게 되고 저희 서버에서 그러면 이 고객한테는 뭐 C라는 상품을 보여줘 라는 것들의 연산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사실 한 번 새로 가침할 때마다 계속 결과값이 그렇죠.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커머스계 유튜브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이것은 분명히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유튜브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아마존 같은 글로벌 리더 그룹들도 당연히 잘하고 있는 일이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취급되는 커머스 뭐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가 근데 그런 대단히의 인공지능 팀 혹은 데이터 팀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머스업의 본질은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많은 고객들한테 전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에서의 일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그 저희 프로덕트에서 네, 블럭스까지 현재 이제 오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진화가 된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누면 고도화랑 확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도화 관점에서는 처음에 상품 추천 제품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고객들 혹은 더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을 만나보면서 조금씩 이제 모델도 진화했고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 뭐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성이나 안정성 같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아예 확정했던 영역이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주력 상품에 가까운 이제 CRM 마케팅 서비스까지 확장이 된 개념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CRM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은 개인화하는 대상이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추천은 상품만 개인화했어요. 상품을 개인화한 것인데, CRM 마케팅은 훨씬 더 넓은 범위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CRM 마케팅이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푸시 메시지로 많이 아마 메시지를 네네. 받으실 것 같아요. 뭐 가입하신 서비스에서 계속 어떤 제안을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CRM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개인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아집니다.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한테 다 보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낼지를 정해야 돼서 네. 타겟팅에서도 누구에게의 문제의 개인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시점도 개인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점심에 보내면 그래도 잘 반응하는 유저가 있고, 어떤 고객은 뭐 퇴근하고 나서 뭐 퇴근하실 때는 좀 더 잘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네. 시점도 다르고, 뭐 당연히 제안도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유저가 좀 더 잘 반응하는구나, 네네. 이런 방식으로 문구도 개인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채널, 뭐 어떤 유저는 문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개인화하는 영역이 조금 더 한층이 더 확장되었다라는 제품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저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몇 개의 키 기능들이 있는데 네. 그걸 한 패키지로서 블럭스 사스를 그냥 통째로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별로 이용하는 건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지금은 크게는 이제 상품 추천 제품, 그 다음에 CRM 마케팅 제품, 그리고 검색 제품, 이런 식으로 따로 패키지를 팔고 있고요.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은 좀 크로스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주로 네. 처음에 이제 영업이 시작하실 때 그 포인트가 궁금한데, 주로 어떻게 이제 영업이 시작돼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업세일, 뭐 크로스세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CRM 마케팅은 작년에 출시한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상품 추천으로 먼저 조금 세일즈가 이루어져서 네. 그 다음에 CRM 마케팅 제품도 시도해 보시는 고객사분들이 더 많으셨는데, CRM 마케팅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뜨겁다 보니까 네. 그 제품으로 먼저 유입되셔서 다른 제품에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AI 테크 엔지니어들이 필요 없는 고객분들을 왠지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네, 경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고객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SMB와 엔터프라이즈를 크게 나눈다면 엔터프라이즈를 취급하는 업체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되어서 유의미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죠, 엔터프라이즈를 타겟하는데, 또 너무 빅테크들은 분명히 이제 스스로 하고 싶으신 어떤 니즈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인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리저널하게 뭐 나라별로 가장 상위의 빅테크 한 3-4개를 제외한 대기업들을 타깃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나라로 생각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쿠팡 정도가 아마 네. 저희가 타깃하지 않는 영역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개인화 추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커머스 기업들은 되게 좋아할 거고, 다만 이제 CRM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커머스가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고객사분들이 다 이제 국내 쪽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네. 이제 그런 리저널 베이스를 확장하는 것이고, 지금의 고객사 베이스는 거의 다 국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몇 분 정도 고객사로 계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한 40개 정도 기업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뭐 사실 뭐 네네. 많다 적다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네네. 뭐 지금까지 한 서비스 시작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2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결과일 것 같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네. 이제 개발 잘하고 또 이런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따로 또 영업 인력이 따로 계세요? 아니면 뭐 그냥 임원들이 그냥 다 알아서 뛰시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 사실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단계인데, 왜냐면 저희도 이제 막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거의 제가 직접 세일즈를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분명히 제품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뭐 만들고 같이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뭐 어떤 스킬이나 기존의 네트워크보다는 그냥 만든 사람이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뭐 약속도 드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파운더 기반 세일즈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는 좀 더 본격적인 세일즈 팀을 저희가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쟁사들이 국내에도 몇 군데 또 계시지 않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이 실제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가장 이 시장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테슬라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업계의 테슬라가 되는 것인데 이걸 좀 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율주행도 굉장히 레벨이 나눠집니다. 뭐 정말 앞으로 가는 것만 자율주행이 되는 뭐 1단계도 있고 뭐 아니면 사람이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뭐 좀 더 고도화된 단계로는 완전 인공지능이 풀로 주행을 하는 정도가 있겠죠. 저희는 그 레벨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도와주는 게 저희 마케팅 업계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사람이 대부분 세팅은 하지만 뭐 문구 생성 지원 혹은 뭐 사진 생성 지원 같은 거를 약간 막 인공지능이 있지만 조금 소극적인 롤을 지원하는 수준이 있고요. 네. 아니면 좀 전반적인 플로우가 인공지능이 많이 집행되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할 때도 네. 타겟팅을 조금 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 혹은 시점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자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도의 높은 수준의 조금 자율주행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사실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식은 뭔가 가설 기반의 마케팅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더 주도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집행하고 A/B 테스트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저희는 그 많은 퍼널들을 조금 더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일의 효율성 측면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런칭하신 지 CRM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런칭하셨지만은 네. 그래도 고객사분들별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오히려 네 저희는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 어떤 임팩트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기대한 수준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도 역시 어려운 점은 이러한 자율주행 컨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잘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것이 과연 신뢰 가능한가 혹은 통제 가능한가 뭐 자동차 업계가 비슷하게 겪었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사람의 손을 조금 덜 타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우려점들을 좀 쪼개서 잘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북미나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CRM이나 개인화 추천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혹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세일즈포스일 것 같고요. 왜냐면 세일즈포스는 사실 영역이 너무 넓게 걸쳐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네. 세일즈포스의 범위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저희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뭐 브레이스라는 기업이 네네. 이런 CRM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최근에 내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 저희도 시장에서 자주 비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덕트 단에서는 솔직히 근데 막 엄청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거든요. 왠지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고객 CS라든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그렇게 좀 압박을 넣는 건가요? 그런 경쟁자들 만나실 때에는? 결국에 이제 뭐 세일즈는 한 가지 요소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부분 모두 다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뭐 네. 제품적인 자체의 차별점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고요. 다만 단기적인 싸움에서는 말씀 주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건 한 건 생각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고객 정책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아예 다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다만 고객의 말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먼 글로벌 업체가 실제로 한 개의 고객사의 상황에 맞추어서 맞춤형 제안을 하긴 조금 더 어렵겠죠. 저희는 아직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초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고객사 풀을 획득하는 방식은 말씀 주신 가격이나 어떠한 고객 대응의 신속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저에게 중요한 부분 장기적으로는 아예 좀 더 자율주행할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 그 자체가 저희의 핵심적인 차별점이길 바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 들어보면은 좀 CRM 쪽을 더 좀 크게 타겟팅 하시는 느낌도 들긴 하네요. 왠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고객사분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는 CRM 마케팅이 조금 더 꽤 많이
킬러 제품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이러한 추천은 그래도 기존에 연구된 영역들이 꽤 있는 편이지만 네, 네. 이런 CRM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 연구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근본적으로 학계에서 라이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구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뭐 LLM이라든지 비전 쪽은 조금 더 학계의 연구가 활발한 것과 반해 네네. 이쪽 영역은 학계에서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해외보다도 조금 더 그 사스나 이런 기능들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이 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결국에 이제 정말 한두 업체 제품 빼고는 정말 너무 어렵고 그렇기도 하고.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사스 시장이 뭐 쉽다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뭐 규모 면에서도 혹은 이제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행태를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진입이 쉽거나 혹은 뭐 내재화나 SI 같은 옵션을 먼저 고려하시는 유형도 분명히 나타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네네. 않았지만 3년 전보다는 조금 더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몇 개 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건 자명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거는 뭐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역, 뭐 이넷 마케팅 영역에도 한두 개 이상의 업체가 장기적으로 종속할 확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뭐 결국에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건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한계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선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CRM 그 이후에 네. 또 생각하시는 다른 프로덕트도 있으신가요? 다른 프로덕트라기보다는 저희는 이러한 영역들을 조금 더 묶였을 때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뭐 추천, CRM, 검색 이런 패키지들을 모두 이제 통합해서 솔루션화 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더 많은데요. 네네. 그 솔루션들의 공통점은 다 동일한데 사실 방식은 다르지만 다 이제 유저가 어떤 앱이나 웹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네.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 그냥 상품을 탐색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게 유저의 상호작용인데 그런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더 유기적으로 엮어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그 매출 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좀 통합 솔루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각각의 제품의 연결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독립적인 제품의 형태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추천이면 추천을 해주는 거, 뭐 음. CRM이면 CRM을 해주는 거인데 사실 그 둘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두 제품 혹은 세 제품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세 제품 자체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네. 정말 본질적인 인앱 마케팅을 블럭스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아까 개인화 과정에서 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추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CRM 마케팅적으로 개인화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 푸시해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네, 여기서 유기적으로 푸시가 되었죠. 그럼 안에 들어가서는 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탐색을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 정보가 또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유의미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겠네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일스포스 같은 기업들이 강력한 게 너무 많은 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연결된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컨셉이긴 한데 사실 어쩌면 저희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를 보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또 너무 많은 레거시들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쵸, 그 그쵸. 안에서는 또 연결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도 뭔가 커버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실제로 연결이 가능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부분은 어쩌면 저희가 조금 더 작고 새로 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성장을 하셨겠지만은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도 되게 여러 이제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네. 그 진짜 많으셨겠지만은 아까 말씀 주신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와중에 아니면 고객사들 대응하는 와중에 그냥 한두 개 정말 굉장히 이거 정말 이거는 힘들었다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뭔가 아직도 기억에 남으시는. 사실 초기 고객사에서의 전쟁을 초반에 하는 것이 일단 힘들었던 첫 번째 사례로 기억에 남는데요. 전쟁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역이 되게 재밌는 것은 마케팅 영역이 기본적으로 성과가 좀 바로 주어진다라는 점이 되게 좋으면서도 재밌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도 추천 알고리즘 보통 A/B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도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저희의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을 때 유저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저희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반은 경쟁사의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내부에서 돌리세요, 고객사들이? 네네. 그래요? 네. 특히 이게 저렴한 제품군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쵸. 뭐 당연히 도입하시기 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뭐 진짜 유저를 쪼개서 그래서 이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을 했더니 누가 더 많은 매출을 가져다 줬을까? 어떤 사람들이 고객이 더 좋아했을까? 이런 네. 테스트를 많이 거치십니다. A/B 테스트 했을 때 결국 이제 성과가 당연히 월등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고객 맞습니다. 입장에서. 여기서는 좀 직관적인 영역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장점은 초기에도 진입이 생각보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저기 브랜딩이 부족하지만 네. 근데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 브랜딩은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오히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고객사 입장에서 네. 이게 초반에 근데 다른 사스 제품을 쓰기가 좀 번거롭지 않나요? 이 journey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은 어느 패션 뭐 이커머스 네, 업체다. 초반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다 받아오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아, 건가요? 데이터의 연결 통로를 개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API 연결을. 네네. 그래서 API 실시간 연동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데이터가 쌓일 때 바로 저희 쪽 서버에게도 써주는 통로가 하나 생기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추론한 결과값을 다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통로를 2개 개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 통로, 아웃풋 통로. 그렇게 된다면 연동이 완료되는 그러한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타겟팅한 이유도 있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음. 사실 빠르게 가능하신 고객사분들은 하루 안에도 모든 연동이 끝나는 정도의 정말 부지런한 IT 팀이 있으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뭐 부지런한 뭐 네네. 좀 스타트업 팀 이런 경우에는 네네. 뭐 하루이고 근데 당연히 저희가 최근에 많이 타겟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 이외에도 뭐 네. 보안적인 확인이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결제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은 뭐 격과되는 시간이긴 합니다. 현재는 직원이 이제 내부에서 그 지금 거의 뭐 몇십 명 수준으로부터 늘어나셨는데 대부분의 저희 인력들의 구성은 네. 아직까지 프로덕트 쪽 개발 인력분들인가요? 아니면 네, 저희는 대부분 한 70% 정도는 그래도 메이커들, 그러니까 네. 저희한테 메이커라고 함은, 뭐 인공지능 개발자분도 계시고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혹은 뭐 디자이너, 뭐 PO,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곳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고, 네. 비즈니스, 뭐 세일즈나 마케팅을 포함한 인력 구성이 한 20-30% 정도다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도출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스트레스도 엄청 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왜냐면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매일 성적표가 나오는 것과 가깝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오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객 측에서 이제 쏴주는 거군요. 이게 얼마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그런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뭐 저희가 경합을 해야 되는 상대가 뭐 대부분은 대형 스타트업이거나 그래요? 혹은 뭐 글로벌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가장 최초로 경쟁했던 상대도 뭐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하고 경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이긴 게 다만 이제 저희도 꽤나 성장을 하는 발판이 되었긴 하지만 그러네요. fun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 네, 거기 대비 우리가 또 성적이 어떠네요? 월등히 좋았나요? 아니면? 한 50% 정도 그건 좋았어요.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래서 뭐 어. 초반에 조금 더 빠르게 고객사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이 굉장히 네. 초반에 힘들면서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또 성공 케이스 만드시면 그 다음에 영업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수월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B2B 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계단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여기 고객군까지 극복하면 이 고객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신뢰를 가져주시고 네네. 다만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증명됐다고 반드시 대기업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니까 네네. 어떤 대기업 혹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증명이 또 필요하고 네. 또 한 번 증명하면 이제 그 풀은 좀 더 쉬워지고 이런 식의 네네. 계단식 성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해외 쪽 짚어주시긴 했는데 네. 해외 쪽 플러스 그래도 올해 꼭 ZI가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명백하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BEP 달성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물론 매출 기반으로 성장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BEP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스케일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A/B 테스트나 이런 거에서 승률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수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BEP를 달성하는 목표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반으로는 우리가 활용하는 비용과
벌어들이는 매출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건 전반적인 뭐 자본 시장이나 다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숙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시장이 달랐다면 다른 플레이를 고민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BEP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저희가 국내에서 했던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저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과정. 아무도 것도 모르겠죠. 뭐 예를 들어 일본 시장이라고 할 때 블럭스라는 브랜드는 전혀 아직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하나 이기고 보여주면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에서는 당연히 뭐 많은 매출보다는 유효한 POC와 증명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네. 국내에서는 실제로 수확을 해서 비입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는 그러면은 일본 쪽, 이런 쪽 노리시는 건가요? 지금? 가장 저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시장은 지금은 일본 시장이 맞고요. 그 다음이 이제 APEC, 동남아 마켓이. 네. 일본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엔터프라이즈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훨씬 상황이 좋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 것이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들이 훨씬 더 쪼개져 있습니다. 그게 네네. 무슨 의미냐면 사실 국내 커머스 마켓은 꽤나 점유율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에 가깝죠. 뭐 쿠팡,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카오의 전체적인 시장 지배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일본 시장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말은 온전히 빅테크들이 다 먹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 기회가 조금 더 전체 시장, 뭐 커머스 시장 자체도 크긴 하지만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는 그래도 생각보다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된 국가에 속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은 훨씬 더 그런 테크 베이스의 성장을 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통 시장 컸지만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느렸고 최근에 그런 니즈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문화적인 장벽이나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 챌린지를 극복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많겠지만 그만큼 공략에 성공했을 때 과실이 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쪽 근데 되게 메이크센스 해가지고 이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올해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기억한 게 맞다면은 작년 중하반기 정도에 또 펀딩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펀딩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생각하시나요? 언제쯤? 저희는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두 개였잖아요. 국내 BEP와 그쵸. 해외에 대한 도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펀딩의 의미는 글로벌 진출의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내에서 생존할 시간을 버는 펀딩보다는 물론 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아직 저희가 실제로 목표를 바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BEP가 달성 가능하다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분명히 아마 또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국내 매출로 모두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확장을 위한 투자 라운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가급적이면 이제 글로벌 VC를 인바이트하는 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용이하다라고 너무 괜찮겠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스 쪽으로 또 인사이트가 깊게 투자를 잘하신 글로벌 VC가 또 많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특히 뭐 사스는 뭐 실리콘밸리나 뭐 특히 뭐 일본 쪽에서도 최근에 사스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고 하고 계신데 네네. 결국에는 뭐 아무 VC가 없진 않을 텐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사업적 목표나 이런 거는 너무 설명을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네. 또 그동안의 발자취라든가 그냥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냥 올해 이제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는 내가 좀 더 성취하거나 아니면 성취한 표현은 너무 또 욕심인 걸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좀 살아가야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업을 뭐 조금 더 빠른 나이에 시작한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만 나이로는 23살 정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많은 옵션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진로가 제 적성에 매우 잘 맞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네, 당연히 힘든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리고 힘든 일이 어쩌면 더 많겠죠. 많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좋아요. 저는 그냥 어떤 문제를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풀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오래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기업의 목표나 사업의 목표도 뭔가 꼭 유니콘 기업이나 뭐 상장 이런 목표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보다 궁금한 것은
100년 갈 수 있는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궁금했었어요. 네, 그런 일정 기간 이상 버티는 회사는 네. 그만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회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올해 목표도 마찬가지로 사업적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꾸준함 혹은 사실 그러려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하려면 어떤 일이든 오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멘탈이 더 강력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팀원분의 권유로 명상을 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멘탈이 성장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고통으로 성장을 하고요, 멘탈은. 힘든 일을 네. 이겨냈을 때 멘탈이 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뭐 힘든 일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서 아마 멘탈이 또 성장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뭐 명상이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보면서 조금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고, 조금 더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아마 제가 정말 만약에 100년을 살진 모르겠지만 100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년 이상 가는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것인가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리신 답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100년을 가려면 기술 혹은 아이템 같은 것의 범주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많은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 이 모멘텀이 항상 지속 가능할 리는 없어요. 뭔가 그건 한 10년, 20년 단위는 뭔가 기술이나 트렌드 단위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100년인 저는 사람을 보는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가장 변하지 않는 건 그래도 100년 후에도 아마 사람이 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곳일 거고 회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철학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세계관 자체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경제학과 나오셨는데 네. 되게 철학에 통달하신 분 같은 말씀을 좀 하시고 아니요, 뭐 좋아하긴 합니다. 네, 네. 뭐 결국에 저는 엄청난 기업,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철학이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테만의 뭐 철학 미션은 뭔가요? 철학. 이거는 뭐 내부 문화적인 거랑 좀 사업적인 거랑 나눠져 있긴 한데요.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저희의 미션은 저희는 분명히 일을 혹은 뭐 조금 더 좁혀서 마케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때로는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에서의 해방 그리고 가설 기반의 A/B 테스트에 반복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힘을 적절히 빌려서 이런 마케팅 시장을 혁신해서 뭐 아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마케팅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제품적인 목표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가 중요한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근데 철학까지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철학이 되려면 저도 그리고 저희 회사도 아직 갈 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게요. 가치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나 성과를 위해서 과정을 모두 희생하고 싶진 않다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말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성과를 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 아예 모든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성과를 달성해도 성과고 혹은 좀 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사람으로 남아서 만드는 성과가 전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당연히 기업은 성과를 내기 위해 존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과인가에 저희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마라톤이고 1년 동안 에너지의 뭐 120%를 오버클럭해서 내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성과가 정말 오래 지속 가능한 성과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블럭스만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은 말 중에 제일 멋진 말인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되게 와닿네요. 이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가끔은 이제 와닿기도 하고 그냥 오고 가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까먹기도 한 게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대표님 뵙고 나서 뭔가 되게 다시 한번 상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말은 쉽긴 하지만 실제로 하려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고, 저희도 맨날 실패하고 맨날 다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